예, 어제 우리 2장까지 보셨고 오늘은 이제 2편. 그 2편 내용을 보면 3, 4, 5장 3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과 응용 부분인데요. 3장이 수요 공급, 4장이 탄력도, 5장 응용. 자, 요 2편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 경제 문제, 그 문제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 문제가 모두 시장에서 해결된다. 그렇죠? 시장, 마켓인데 어떤 이제 X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격. 그러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 그것이 세 가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다룰 주제는 요 수요 곡선 도출 문제죠. 즉, 왜 가격과 수요량이 역외관계가 되는가. 그 다음에 공급 곡선 마찬가지. 요거 도출입니다.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는 요거 3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4편과 5편의 주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2편에서 다룰 것은 뭐냐면은 요 수요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뭐냐, 공급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응용, 탄력도 이런 주제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이론 분석 시작된 것은 아니죠. 본격적인 얘기는 3편서부터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3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뭐냐 이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 자, 근데 여기 이제 3, 4, 5장 여기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자본주의 문제가 시장에서 분석되니까 시장은 다 어떤 시장이든지 수요 공급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고, 그래서 개념이라든지 용어 정리하는 것들을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용어나 하는 것들이 저 국제 수지 문제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잘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죠, 여기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 공급 얘기는 우리가 해서 잘 아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의 그 정확한 개념대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그 1절 주제가 가격의 기능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 경제, 가격 기구 이제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을 보겠지만은 여기서는 우선 이제 가격이 뭐냐 하는 가격에 대한 개념, 그 얘기부터 좀 하십시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가격의 기능인데요. 자, 우선 이제 가격의 종류 얘기부터 좀 해보십시다. 가격의 종류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격할 때 그 가격은 시장 가격이죠. 또 절대 가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수량이다. 그렇죠. 책 한 권 사는데 3만 원이다. 그게 바로 이제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요건 시장의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론 분석에서 개념이 상대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뒤에서 두고 많이 분석에 사용할 건데, 상대 가격은 두 상품의 절대 가격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본 겁니다. X제 가격, Y제 가격을 두 상품의 절대 가격을 서로 이렇게 나눠 본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좋은데, Y를 우리가 보리쌀이라고 합시다. 보리. 그 요거 이제 5만 원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X를 쌀. 그럼 쌀 값은 예를 들어 15만 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두 상품 절대 가격을 나눈 것을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이제 나누면 3 되겠죠? 3인데 우선 요거 읽기. 요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분모 수량으로 표시한 분자의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분모. 여기는 지금 Y죠? 그러니까 분모 수량으로 표시한 분자. X 되겠습니다. X의 상대 가격이다. 읽기 그렇게 읽고요. 의미도 그대로 보시면 되지.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에서 지금 이게 나눠보니까 값이 3이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읽어야 될까?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 그럼 의미는 뭐가 될까, 이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기회비용 되겠죠?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 15만 원인데 쌀 한 가마를 사고 15만 원 쓰게 되면은 보리쌀 3가마를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상품의 절대 가격을 서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을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하고 의미는 기회비용이다.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연습 좀 하십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A제, B제 이러면 읽기. 분모, 그러니까 B제 수량으로 표시한 A제의 상대 가격이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0.5, 그럼 무슨 뜻이라고? A제를 한 단위 사게 되면, 그렇죠? B제를 0.5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자, 이제 그런 뜻으로 기회비용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미리 한번 하십시다. 자, 대문자 W가 wage, 명목임금이요. 명목임금이고, 소문자 R은 interest rate, 이자율입니다. 자본의 가격, 이자율, 노동의 가격, 임금이죠. 자, 이렇게 나누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 읽기. 한번 궁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거는 노동의 가격이죠. 레이버. 그 다음에 요거는 캐피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노테이션 기호인데 L 하게 되면 레이버. 요거 노동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K는 캐피탈. 자본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읽을까요? 분모가 자본이죠. 분자가 노동이니까 분모,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 그렇게 읽게 되겠지.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봐.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침에 귀찮아? 읽기 싫어? 한번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이다. 노동의 상대 가격. 예, 그래서 상대 가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석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요 3인공조 교과서에서는 기호를 요걸 다르게 쓰고 있어요. 3인공조 교과서에서는 N을 노동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강의에서는 L을 노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N은 자연자원, 토지, 자연자원을 N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그제 왜 그러냐면은, 요것만 좀 독특한데, 다른 모든 책에서는 전부 L을 노동으로 쓰고 있어요. 시험 문제도 전부 L, 노동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여러분 교과서 읽을 때, 교과서에서 N은 우리 여기서 L, 노동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미리 얘기하십시다. 자, 이래서 요것이 상대 가격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하나 이제 가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잠재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봤을 텐데, 섀도우 프라이스, 그림자 가격이죠.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사회적 기회비용, 이런 말을 써요. 사회적 기회비용. 자,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북한 경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군수품 생산, 뭐 미사일 만들고 말이죠.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민수품, 우리 국민들의 필수품, 일반 국민들이 소비해야 될 것의 생산량이 어때요? 그렇죠. 인민 생활이 아주 궁핍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품 생산 더하게 되면 그만큼 희소한 자원이 군수품 생산에 투입되게 되니까 민수품의 생산량은 그만큼 줄게 돼 있죠. 이게 증가하면 감소한다. 그때 얘기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한 기 만드는데, 그렇죠. 쌀을 뭐 1000가마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미사일 한 기의 잠재 가격은, 그렇죠. 쌀 1000가마다. 그게 사회적 기회비용 개념이 되겠어요. 요건 우리가 현실 뭐 경제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경제 계획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따질 때는 요 사회적 기회비용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경제 그 발전 계획을 짤 때 영남에는 공장을 세우고 호남에는 거기서 농업, 그렇죠. 쌀농사를 짓겠다. 그게 바로 이제 선택의 문제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 저 잠재 가격을 이제 고려해서 이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가격인데, 우리가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상대 가격, 절대 가격 다 중요하게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격의 기능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 세 가지 경제 문제가 가격에 의해서 해결된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사회주의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당국의 계획이죠. 계획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격이 그런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그럼 이제 가격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세 가지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까? 두 가지 기능인데요. 하나는 희소한 자원의 배급 기능을 한다 이거죠. 배급 기능. 그러니까 자원을 사회 구성원 사이에 나눠주는 문제죠.
이제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산 소비 활동의 지표가 되고, 희소한 자원을 나누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뭐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죠. 여러분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옷 사러 간다. 그랬을 때 뭘 보고 의사결정하죠? 일단 처음에 가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 그죠? 슉 보고, 아, 저거 괜찮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접근전해서 뭐 어떻게 돼? 가격표를 봐야지. 가격표가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후퇴해야죠? 한 10만 원 그러면 살까 말까. 10,000원 그러면 10개 주세요. 뭐 그러고 오겠지.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결정.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회주의는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배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겨울에 제가 거기서 기사를 한번 보니까 겨울용 잠바를 생산해서 나눠주는데 지역별로 나눠주더만, 사회주의에서. 북한 경제에서 보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올해는 황해도 지역은 빼기로 했다는 거야. 그쵸.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말이죠. 황해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옷이 필요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생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데 이 밭에다가 뭐 참외 심을까 딸기 심을까 배추 심을까 무 심을까 하는 것을 가격을 보고 의사결정한다, 이거지. 자율적으로. 자, 그 누가 강제하고 뭐 지시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을 보고 생산 소비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급의 문제, 요것이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100명이다. 100명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은 100권 있으면 좋겠는데 책이 50권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희소한 자원의 배급 문제죠. 어떤 경제나 우리가 어제 얘기한 희소성의 법칙이니까 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50권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모의고사 봐서 뭐 성적순으로 줄 거냐. 아니면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너는 공부 잘하니까 책 없이 해도 되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만 줘?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여기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상의 얘기인데 용어 좀 익혀줍시다. 중매인이라는 제3의 존재가 있다. 중매인, 억션이야. 그렇죠? 요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시장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죠. 시장, 중매인이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배급해 줄 거냐. 가격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값이 3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매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중매인이 호가한다 그러는데요. 가격을 부르는 거죠. 가격을 불러. 다시 한번 불러봐야 되겠죠. 가격을. 어떻게 부를래? 그죠. 가격을 예를 들어서 35,000원으로 부른다. 이거. 그러면 이런 얘기죠. 100명 중에 50명이 어떻게 돼요? 50명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5,000원 더 비싸졌다. 그러니까 아유 나 비싸서 공부 안 하겠다.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책은 50권인데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25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 가격을 낮춰줘야 되겠죠. 책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으로 낮춘다. 그러면 지나가는 녀석이 말이죠. 야, 책값 되게 싸다. 나도 공부 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 가격을 보고 이거 나의 쓰임새나 용도 또 효용 이것과 견주어가지고 비싸서 안 산다. 싸서 사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지.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비싸서 나는 이거 소비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니까 희소한 자원이 그렇죠.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가격 기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제 문제가 모두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도 불만이 없는 거죠. 서로. 근데 요런 얘기는 하나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스스로 포기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하나 이제 고민거리겠죠. 강제 포기 당할 수 있겠죠. 자, 강제 포기라는 것은 뭘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3만 원일 때 공부해. 3만 5천 원일 때도 이 책을 사고는 싶어. 3만 5천 원이라도 책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
35,000원이 수중에 있지만은 나는 안 사겠다.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35,000원이라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거지. 이건 바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분배 문제가 되겠죠. 소득 분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분배받은 게 없다. 소득이 작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소비를 포기당하는 거지. 자, 이런 것이 이제 소득 분배 불공평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 보통 책이다 이런 모르겠는데 생활 필수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식주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쌀이 없다. 돈이 없어서 쌀을 강제로 소비를 포기당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난감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필수품은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공짜로 제공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상품들을 경제학에서는 가치제라고, 메리트 굿, 가치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돈이 없어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뒤에서 분석이 돼야 되겠죠.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럼 이제 49페이지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는 게 뭐겠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 일이 잘 되도록 해준다 하는 얘기죠. 매개 변수적 기능.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이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자유시장 기구 또는 가격 기구 이런 말 하고 요 가격의 기능을 또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손 그러죠. invisible hand. 아담 스미스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격이 그 모든 것을 잘 교통정리해 준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요즘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이는 손은 뭘까? 그렇다면 그렇죠. 정부의 개입입니다. 정부가 계획이라든가 통제, 직접 개입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의 자본주의는 뭐 옛날처럼 완전히 가격 기능이 순수하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정부 개입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정자본주의, 혼합자본주의, 어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제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적절한 조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기본적으로 이건 뭐 상품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요소 가격, 임금도 마찬가지고 이자도 마찬가지고 또 달러 가격 환율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기능을 각각 시장에서 다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수요 공급 얘기를 이제 나갑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죠. 그렇죠? 만남의 장소인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만난다. 소비자와 생산자. 그 양쪽 이제 개념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의 수요. 영어로 demand죠. demand. 요거를 잘 정의를 해야 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재미없어. 그렇죠? 다 알지만은 용어 중심으로 잘 좀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아주 쉬운 주제지만 틀리기 쉽고 그래요. 우선 수요를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면 개념은 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이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변수들을 변량들을 쭉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떤 변수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유량과 저량이다. 미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유량 영어로는 이제 flow 그러죠. 또 저량은 스톡. 이렇게 변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변수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이 말이 앞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전적 하게 되면 요건 계획한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요거는 실현된 얘기입니다. 사후적이라는 것은 실현됐다. 그러면 우선 수요 하게 되면 요거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고 싶은 마음이니까. 아직 실제로 구매 행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 수요, 소비 지출 그러면 지출은 뭐겠어요? 소비 지출. 실현된 거고 소비 수요 그러면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사전적인 개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분류하는 개념이 있어요. 유량과 저량인데 요거 잘 봐야지. 유량은 어떤 변수가 기간이 설정이 되어야 의미를 갖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의돼야 돼.
저량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모든 이제 수량 변수들은 요 둘로 나누고, 이 자체가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면은 예를 통해서 보면 아주 좋죠. 요거는 소득이고요. 부, 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할게요. 내는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입니다. 그럼 느낌이 어때요? 나는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봐라. 그죠? 하루에 1,000만 원 버냐? 엄청난데, 그죠? 일주일에 1,000만 원이다. 꽤 버는데, 한 달 1,000만 원인데, 버는군. 평생 1,000만 원이요, 그럼. 점심 사드릴까요? 기간이 정의돼야 돼. 그렇죠? 기간이 정의돼야 의미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죠. 연간 소득이냐, 한 달 소득이냐, 분기냐. 그치? 기간이 설정이 돼. 근데 이건 다르지. 만약에 제가 나는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요. 그리고 어깨에 힘 팍 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가자, 가. 금방 의미가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 시점에 스톡, 쌓아져 있는 크기다 이거고. 요건 어떤 기간 중에 설정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유량과 저량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수요는 일단 사전적이다 이거죠. 계획한 거고요. 개념으로 볼 때는 기간이다 이거죠. 기간. 유량, 기간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미리 이제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정리를 좀 해 보십시다. 그러면 수요 하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 어느 기간 중에 사고 싶은 마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정확히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수요량과 수요. 먼저 수요량 정의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죠. 귀찮지만 한번 쭉 써봐.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일정 기간 어떤 주어진 가격 하에서 사고 싶은 최대 수량이다 이거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자, 그것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하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겠죠. 예를 들어서 X제, 여기다 가격으로 표시를 했는데, 뭐 과일 먹는 얘기 할까요? 가을이니까 사과 사 먹는다. 그러면 갑돌이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어진 가격이니까 사과 하나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500원이면은 일주일 동안에 20개를 수요한다. 자, 해석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지? 일주일일 때 사과 가격이 500원이면 어떻게 한다고?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20개다. 이거죠. 그죠? 20개.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수요량이 경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즉, 그 소리 무슨 소리일까? 개당 500원씩 20개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야 돼? 10,000원이 있어야지. 1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의미를 갖는 거다 이거죠. 어떤 녀석이 매일 과일 가격 갖고 아우 나 20개 사야 되는데 사시라니까 돈이 없어서 원. 그러고 가. 그 다음날 또 와.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열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구매력이 있어야 되지.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요 상황을. 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갑돌이는 어떤 사람이다? 사과에 대해서 일주일에 500원이면 최대 20개까지 사려고 한다. 근데 호주머니에 돈은 있다. 그렇죠? 최대 수량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500원일 때 절대로 21개 산다 안 산다? 21개 안 사죠. 그러나 시장에 나가봤더니 19개밖에 없더라. 그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 최대 절대로 더 사지는 않는다. 요 한 점이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이제 600원 됐대. 600원. 600원이 됐는데 갑돌이는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15개더라. 그렇죠? 400원일 때는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25개더라. 그럼 여러분 요 한 점 한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점 한 점이 수요량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모든 가격 하에서의 수요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전체 개념이 뭐예요? 전체 개념이 수요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전반적 계열을 우리가 디맨드, 수요라고 한단 말이죠.
수요. 그리고 요 수요량 각각의 점들, 요 수요를 선으로 쭉 연결해 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수요 곡선이죠. X의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수요 곡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수요 함수식, 곡선식, 그것은 그 역의관계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수요량과 수요야.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수요 곡선까지 우리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어제 봤죠. 우리가 아직 증명은 안 됐어. 3편에서 증명하겠다 그랬는데, 수요 법칙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역의 관계다 이거죠. 그렇지? 요건 뒤에서 이제 증명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다시 한번 수요 곡선 의미 해석인데, 주어진 가격하에서 저 수요량은 뭐죠?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야. 최대 수량이고, 이번엔 거꾸로 한번 보자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일주일에 20개 소비할 때 500원. 이 가격은 어떻게 의미 해석해야 될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 수량, 수요량이죠. 하에서 가격은 뭐가 될까 저거? 잘 들어봐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다. 아니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저 가격이다. 그렇죠. 당연히 최고 가격이 되겠지. 최고 가격. 저게 아마 최저 가격이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과장수 아저씨하고 막 싸우겠죠. 아저씨 얼마요? 500원이다. 600원 받으세요. 아니, 이 녀석아 500원 받네. 애가 몇이에요? 셋이다. 아유, 700원 받아요, 아저씨. 그죠? 돈 더 내라고 싸우겠지. 그거 말이 안 돼. 최고 가격이야. 요거 잘 봐야 돼. 그래야 요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수요에 대한 이제 개념이었고요. 수요 곡선, 수요 법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것이 그 다음에는 말이죠. 두 번째 볼 것이 시장 수요와 개별 수요 개념입니다. 시장 수요와 개별 수요. 자, 우리 마을에 사과 사 먹는 게 갑돌이 한 명만 있지 않겠죠. 여러 사람이 그렇죠. 사과를 소비하고자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사람만 있는 경우로 단순화시켜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갑돌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아까 500원일 때 일주일에 20개다. 을순이는 사과 귀신이야. 얘는 30개야. 그러면 두 사람의 소비자만 있다고 한다면 500원일 때 우리 마을 전체 사과 수요량은 몇 개? 합치면 되겠죠? 50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 수평으로 합한다. 개별 수요량을 수평 합하면 그게 시장 수요량이 된다 이거지. 그렇죠?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정 가격 하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다 더해. 그러면은 시장 전체 수요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가격 하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얘기해보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다. 수평으로 더한다는 뜻은 일정 가격 하에서 더해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으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54페이지. 자, 그런 얘기죠. 우리 교재는 그렇게 이제 수치의 표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그림 3-2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사과 해놨는데, 여기도 갑과 을 두 사람이죠.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해석해 봐봐. 350원일 때 갑은 어떻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20개, 기간이 이제 설정되어 있겠지. 을은 30개. 그러니까 350원일 때 전부 합치면 50개 되겠죠. 250원일 때는 갑은 30개, 을은 40개, 합치면 70개. 그치? 그렇게 해서 모눈종이 갖다 놓고 쭉 점 찍어서 이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게 수평합이다. 자, 다시 한번 수평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옆으로 더한다. 그 말은 일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을 전부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보면 55페이지에 수요 법칙 해놨죠? 수요량과 가격은 역의 관계다.
이건 이론적으로 뒤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설명해 놨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시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 유도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다 하는 사실만 인식하고 지나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56페이지가 다섯 번째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 아주 중요하죠. 여기다 별표를 한 10만 개를 해놔. 10만 개. 별표를 앞으로 100만 개까지 칠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뭐 어렵진 않지만 자꾸 혼돈하고 틀리고 그래.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결국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개념.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얘기를 쭉 했는데 이어서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과, 갑돌이가 사과 사 먹는데 이렇더라 이거지. A점에서 B점, B점에서 A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10개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변화할 수 있겠어요. 변화하는 상황이 다르죠. 우선 A에서 B, B에서 A로 가는 것은 수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현을 먼저 해보면 A에서 B로 가면 수요량 증가, B에서 A로 가면 수요량 감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자, 여러분이 소리내 주십시오. A에서 B로 가면 뭐라고? 예, B에서 A로 가면 수요량 감소. 여러분,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뭐겠어요? 그렇다면 요거 수요량 변화인데 이 수요량 변화의 원인은 가격 변동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가격이 오르면 어찌 된다?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줄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 증가. 네. 이거는 근데 이상하잖아. 이건 어떻게 이상하냐면 가격은 그대로죠.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증가하는 거죠. C에서 D로 갔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 모든 가격 수준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증가했다 이거지. 그래서 요것은 읽기를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 그럼 일단 읽기 해봅시다. C에서 D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 D에서 C로 가면 수요 감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했다. 그러면 전체 그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증가했다.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줄었다 이거지. 자, 그래서 표현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읽기. C에서 D로 가면 뭐라?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D에서 C로 가는 것은 수요 감소고 그림으로 보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다 이거지. 그럼 이거 원인은 뭘까? 수요 변화의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수 얘기를 했었는데, 자, px, 그러면, 자, 독립변수가 뭐죠? 가격이죠.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것은 왼쪽에 A, B, B에서 A로 변하는 거지. 근데 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본 게 인컴이 있었죠? 소득. 요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가격 말고 소득도 어떻게 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라도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고 줄고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 이외에 수요에다가 영향 주는 것들이 있다. 요것을 우리가 여건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여건 변화. 그러지.
가격 이외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즉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독립변수가 변화하게 되면은 수요가 변화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다면 수요 변화의 원인이 뭐라고요?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봐. 수요 변화의 원인은 여건 변화죠. 그러면 여건에는 어떤 것이 있겠냐? 자, 요것을 하나씩 잘 봐봐야 돼. 그래서요, 소득 또는 부, 웰스. 자, 기호를 잘 정리해 나갑시다. I는 인컴, 소득이고, W는 웰스, 부입니다. 부, 재산.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그죠?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저렇게 증가 감소하겠다. 그지? 왼쪽 그림 참조하시면서 한번 봐봐봐. 만약에 소득이나 부가 증가하게 되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표현 한번 해봐. 보통 경우는. 여러분이 소비하는 보통 것들에 대하여 소득과 부가 증가했다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가격이 똑같아도 이제 사과 더 사 먹겠다. 이거지. 수요 증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수요 증가는? 예,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보통이단 말이야. 이게 정상이야. 이걸 이제 정상제다. 그렇게 말하지. 정상제.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됐다고?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은 뭐야? 똑같은 가격인데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줄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거 열등제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등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말이죠. 사업에 있어서 대박을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용돈을 2배로 주신다. 그랬더니 아유 이건 고안 사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머니 돈 없어가지고 맨날 나와서 라면만 먹어. 떡볶이만 먹고. 라면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열등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간식으로 먹는 경우 말고 이제 주식으로 먹는 경우 따져보면 그치?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돈 2배 됐다. 그러면 라면은 이제 안 먹는다. 그럼 뭐 먹을 거야? 짜장면 먹어야지. 이것이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었는데요.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있었죠. 98년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 8% 갔어. 아주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그때 모든 공산품 수요가 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국민 소득이 줄어버렸으니까 다 수요가 줄었겠죠. 장사 안 된단 말이야. 다 수요가 줄었는데 유일한 상품이 라면이었다 이거지. 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서 라면의 수요량, 라면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저소득층 경우 같은 경우 말이죠. 3끼 밥 먹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 2끼만 밥 먹고 한 끼를 주식으로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또 애들도 간식을 뭐 햄버거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러다가 이제 라면 끓여주는 거죠. 엄마 웬 라면 햄버거 사줘. 넌 조국의 현실도 모르냐 임마. 라면 먹어. 국물도 버리지 마. 이따 먹어야 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면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보통은 소득이 줄면 어떻게 돼? 정상제라면 수요가 줄어야 되죠. 얘는 반대로 늘어났어. 근데 99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99년도에는 다시 반전돼가지고 플러스 10%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때는 라면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 라면 이렇게 증가했던 수요가 다시 줄었겠죠, 이제. 애들한테도 간식. 야, 이제부터는 햄버거 또 먹어. 자, 그러니까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소득 변화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게 소득과 부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건, 가격 이외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가 관련 상품의 가격입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비에는 관련제가 있다 이거예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죠. Y와 X가 소비에 있어서 관련제다 이렇게 보자고. 관련은 대체제, 보완제,
또 하나는 독립제 있는데 독립제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지. X하고 Y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뭐 금방 요 낱말 읽으면서 우리가 느낌이 왔을 텐데 소비에 있어서 대체제라는 것은 뭘까? 개념이. 이거 소비해도 되고 저거 소비해도 된다 이거지. 아무 문제 없다. 소비의 대체.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 얘기했는데 사과 값이 사과하고 예를 들어서 귤 이런 거 해볼까? 사과. 얘가 사과, 이 귤이라고 합시다. 귤. 그리고 X는 사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귤 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사과 수요가 과일 가게 가서 뭐 사과 살 수도 있고 귤을 살 수도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귤 값이 올랐어요. 그럼 굳이 비싼 거 안 사겠죠? 과일은 사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귤 값이 오르니까 귤 대신에 대체하자. 사과 수요 그렇죠. 증가. 그래서 사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체제 관계 잘 봐봐. 처음 할 때 잘해야지 자꾸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더라고 이거. 귤과 사과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완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완제는 뭘까? 동시에 소비해야 되는 거죠. 동시 소비해야 효용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해볼까요? 커피와 설탕.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커피 가격이 오르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커피야.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커피 값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이 줄죠. 그러니까 설탕 수요는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커피를 아주 달게 마신다 이거지. 커피 한 스푼에 설탕 2스푼. 근데 커피 한 잔 안 마시겠다. 가격이 올라갔고 그럼 설탕 2스푼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설탕 수요가 어떻게 될까? 설탕 수요가 감소하겠지. 설탕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한다 이거야. 자, 됐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보완제는 수량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지. 보완제. 동시 소비하는 거니까. 자, 다시. 커피 값이 오르면 커피를 덜 소비한단 말이죠. 근데 설탕하고 커피는 동시에 소비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설탕도 필요 없게 됐죠. 설탕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아이고, 그건 뭐 커피값 오르면 설탕물만 타먹지 뭘 그러냐. 자, 그 사람에게는 그건 보완제가 아니라 뭐야? 그거 대체제죠. 대체제. 그래서 커피와 설탕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독립제는 양자가 소비에 있어서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 경우는 Y값이 오르내리거나 오르내려도 X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상관없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관련 상품의 가격과 수요 변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보셨고요. 다른 것들은 쉽습니다. 그냥 이제 교재 쭉 보면서 갑시다.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소득과 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정리할 수 있겠지. 58페이지의 두 번째가 소비자 기호 해놨죠. 유행이지.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말이죠.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 수요가, 기호, 선호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하니까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상품의 가격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한번 가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가 있나 하면 소비자의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인인데, 소비자 예상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예상을 봐야 돼. 예상인데, 가격 예상입니다. 가격 예상, expectation 예상, price 가격 예상이고 그 다음에 소득 예상, income. 그럼 이렇게 한번 보지.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어떤 물건 가격이. 아니면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죠. 자, 답해 주십시오. 보통 경우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그죠? 미리 더 사둬야 되겠지. 미리. 요새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 신문에 봤죠. 담배가 어떻다고. 담배가 1,000원 오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담배를 어떻게 돼요? 미리 사둔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현재는 그대로야. 현재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미리 더 사둔다. 그래서 수요 증가한다 하는 얘기지. 요걸 우리가 사재기 그러죠. 사재기. 가수요. 실제로 오른 것도 아니야. 근데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더 사둔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떨까요?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소득이.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그대로더라도 지금보다 더 소비하려고 하겠죠.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진짜 증가한 것도 아닌데 예상만 되어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경제가 지금 참 안 좋은데 만약에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이제 이제는 뭐 경제가 다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회복될 것 같다. 그렇다면 그죠?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신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전망이 어때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소득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이 참 안 보이죠. 국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요즘 부러워 죽겠죠. 미국은 7.2% 성장이래. 일본도 한 3% 성장 될 것 같다 그러고. 중국은 뭐 엄청나게 잘 나가.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욕도 먹을까봐 오히려 낮춰서 발표하고. 우리는 이 지경이고. 한 내년 봄쯤 되면 좀 좋아졌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나 예측하기를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비전이 안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제 지금 현재 어떻다고. 회복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장사가 점점 더 안 되는 거죠. 수요가 줄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요 전망, 예상도 아주 중요한 이걸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 가게 되면 심리적 요인이다 그러죠. 마인드. 경제는 마인드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큰.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부, 요건 아까 같이 이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안 써놨는데, 그 밑에다가 살짝 써놨죠. 소비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 자, 이건 어떨까요? 우리 마을에 사과 먹는 놈이 갑돌이 을순인데 병철이가 이사 왔다. 그렇죠. 소비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개별, 갑돌이, 을순이 수요는 변하는 게 아니지만 시장 수요가 변하겠지. 어떻게 될까? 시장 수요 자체가 병철이 수요량이 더해지니까. 그렇죠. 시장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사 가면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 동네에, 그렇죠. 재개발, 이사 간다. 장사 안 되겠죠.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이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수요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61페이지가 마지막 한번 최종 정리하는 거죠. 수요 함수. 수요 함수. 예, 그래서 그 밑에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수요 함수란 뭐나 수리적으로, 그렇죠? 예, 수요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요 곡선 어제 공부했었고. 자,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수요 함수,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관계를 다시 한번 봐봐. 자, 그럼 이제 수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죠. QXD, XJ에 대한 수요, 개별 소비자, 갑돌이. 지금 쭉 보니까 말이죠. 독립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비자,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 가격이지. 그 다음에가 나온 게 소득과 부, 그 다음에가 관련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 선호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테이스트 그럽시다. 선호, 기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가격 예상. 그 다음에가 소득 예상.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숫자, 넘버. 소비자의 숫자. 이런 거 등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되겠어? 독립 변수는. 가격이 제일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겠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뭐라고 했죠? 요거를? 여건이라고 그랬죠? 여건.
그러니까 가격 이외에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여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은 뭡니까, 여러분? 수요 곡선은 그림 그린 거죠. 무엇과 무엇의 관계만 보여주나요?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요것과 요것만. 그래서 이게 역의 관계다 하는 얘기고, 마샬 이후의 경제 관행에 따라서 XY축을 바꿔서 표현한다. 그치? 어제 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된 것이다. 요것들이 어떻다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주어져 있을 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본 것이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나왔다고? 여건, 일정, 불변.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 가정하에서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만 본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오르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가 감소. 여건, 일정, 불변이 가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일정 불변하다고 놔뒀던 여건이 변화하면 어떻게 돼? 그림으로 표현될 때는. 그렇죠? 그때는 수요가 증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잘 보면은 그림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수요 곡선으로 표현하면 되고, 여건이 변화하는 것은 수요 변화, 수요 곡선 좌우 이동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우리 했던 거 복습도 할 겸 좀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 말 없이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기호이죠? 수요 함수를 xj 가격으로 편미분해라.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분모는 뭐가 돼? 분모. 미분의 정의, 분모. 델타 px, 분자. 델타 qxd.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델타 px, 델타 qxd. 또 제대로 편미분 기호 쓰면 뭐 어떻게 쓴다고? 읽어봐봐. 어떻게 읽었지? 라운드 px, 라운드 qxd. 이렇습니다. 미분, 편미분 다 똑같은데 분모는 뭐죠, 요거? 소리내서 말해봐. 델타 px, 라운드 px. 이 분모는 뭐야? xj 가격 변동분. 분자는 그에 따른 수요량 변동분. 그치? 수요량 변동분.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변동분으로 그에 따른 종속변수 변동분 나눈 게 미분. 그죠? 근데 편미분은 뭐예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면 되지? 미분해봤더니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더라. 우선 0보다 작죠? 해석 뭐지? 독립변수 변화 방향과 종속변수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3의 의미는 뭐나? 1원당 3개. 1원당 3개. 그렇지? 50원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50원 오르면 150개 감소하는 거다. 그죠? 그런 관계였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시다. 요거는 무슨 기호나? 자,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았으니까 라운드 기호만 해가지고 불러봅시다. 자, 분모는 뭐가 돼요? 라운드 I. 그렇지. 라운드 I 또는 W. 그러니까 소득 변동분 또는 부의 변동분으로 수요 변동분 나눴다. 그렇죠? 자, 여러분 답해 주세요. 이게 해봤더니 마이너스 0.5. 자, 뭐죠 이거? 해석. 소득이 1원 증가하면 수요가 0.5개 감소한다. 또 이게 플러스 0.5다. 그러면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1원 증가하면 0.5개 수요 증가한다. 그러지. 그러면 성질이 두 개가 달랐죠? 소득으로 편미분한 값이 마이너스다. 그럼 이 상품은 정상제, 열등제. 그치? 열등제지. 플러스면요. 정상제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렇게 해놓으면 요거 뭐죠? 우선 읽기 어떻게 한다고? 수요 함수를 yj 가격으로 편미분해라. 편미분. 자, 분모가 뭐가 돼요? 라운드 py. yj 가격 변동분. 분자는 xj 수요 변동분. 그게 계산해 봤다. 그랬더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무슨 소리예요? y 가격 1원 오를 때 x 수요 2개 감소. 플러스 2 그러면 y 가격 오를 때 x 수요 2개 증가. 변화 방향이 서로 같은 거지. 그러면 답해 주세요. 이게 y제로 편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대체제나 보완제나. 자, 신중히 생각해서 답해봐. 보완제요, 대체제가 마이너스면 커피와 설탕의 관계나 귤과 사과의 관계나. 그쵸? 커피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커피 값이 오르면 커피 수요량 감소. 따라서 설탕 수요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 보완제다. 플러스면 대체제. 귤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귤 안 먹고 사과를 더 소비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 편미분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미분 기호를 이용해서 해놓으면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봐봐. 갑돌이의 수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합시다. qxt 100 빼기 0.5의 px 플러스 0.1의 i 빼기 0.5의 py 플러스 뭐 2의 pz 이러면 각각 이거 편미분 값을 다 구해보고 이 상품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정해놓은 거 있잖아. 구체적으로 여기다 한번 대입해서 풀어봐봐. 우선 말이죠. 저게 수요 함수지. 이 기호는 xj 가격으로 편미분하세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수요 함수에서 편미분 값 마이너스 0.5죠. 자, 이번에는 소득으로 편미분하시오. 저 함수에서 얼마지? 딴 거 볼 거 없고 0.1 되겠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네. 그러니까 이거 정상제요, 열등제? 정상제 되겠죠.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값은 얼마나? 마이너스 0.5죠. 그러니까 이거는 y하고 x는 갑돌이에게 있어서 어떤 상품이다? y, x는 서로 보완관계다. 보완관계. 그렇다면 z는 뭐가 될까? z로 편미분해보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왔으므로 z와 x는 이 소비자에게 대체제 관계다. 그치? 그러니까 수요 함수 이렇게 놓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험 문제에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이 수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이 없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요 함수, 수요 곡선과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과의 관계는,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려진 거라고? 그렇죠. 여건 일정 불변 가정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본 거고, 만약에 여건이 변하게 되면 수요 변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좌우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요이 끝났어. 자, 그럼 이제 대칭 3절 공급으로 갑시다. 공급. 우리가 수요를 천천히 봤으니까 이건 뭐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생산자라고 생각해.